안녕하세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센터장 백승환입니다. 오늘 2021학년도 랜선 정시 가채점 입시 설명회는 동대문고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위탁 운영기관이 UAE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학년도 정시 가채점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21학년도 랜선 정시 가채점 입시 설명회는 사전에 예약해 주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그 외 분들은 유튜브, DBS, 동대문구청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입시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랜선 정시 가채점 입시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저 백승환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장이 2021학년도 수능 분석 및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2부는 이만기 UAE 교육평가연구소장이 수능 이후 대입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 이만기 소장님 강의가 끝난 후에는 줌 채팅장이나 유튜브 채팅장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만기 연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랜선 정시 가채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설명회는 이제 총 3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채점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시 지원의 키 2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을 통해서 성적대별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가채점 배치표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정시 배치표에 관련된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수능 이후에 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보시는 것들이 이제 배치 참고표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치 참고표는 각 입시 기관마다 이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UAE에서 제작한 제 배치표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우편으로 배송되는 배치표를 참고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가채점 배치표이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 지금 배송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가 발표된 이후에 대학 지원할 때에는 원점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하 배치 점수에 관련된 내용은 내 점수를 통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 내리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배치표 제작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가하 배치표는 첫 번째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개년간의 대학 합격자 발표 점수와 경쟁률 등 이제 대학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본사 저희 UAE에서 조사한 합불 입시 결과자를 참고해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분석입니다. 매년 대학들이 입시 요강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 단위라든가 모집 정원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 참고표에 활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20학년도 정시 모의 지원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년도에 정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배치 참고표에 참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의 점수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원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제 배치 참고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치 참고표의 구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배치 참고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면은 인문계열, 한 면은 자연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점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수능 반영 영역이라고 하는데 보통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2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1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이런 대학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4개 영역부터 영역수가 줄어드는 순으로 저희가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배치표 나군에 같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공통으로 지원한 학과들이기 때문에 편의상 인문계열 쪽 나군에 교대들이 모두 다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군에 수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대학명 아래에는 각 대학에서 발표한 주요 입시 요강들, 즉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 바로 밑에 입시 요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참고표에는 모든 입시 기간이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치 참고표에 들어있는 점수 기준은 총점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체능 계열 쪽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배치 참고표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배치 참고표에 관련된 내용인데 올해 이제 2021학년도 정식 가채점 배치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가군입니다. 가군 인문계열인데 그 점수 라인을 가지고 내 점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지원권했는지를 살펴보는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원점수 268점입니다. 즉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즉 여기서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사탐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서 총점 300점을 기준했을 때 내가 받은 점수가 268점이다. 그러면은 286점 선에 있는 대학과 학과명이 들어있는 것들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 점수가 268점일 경우 내가 현재로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가를 살펴볼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약 5점, 즉 내 점수가 만약에 268점이다 그러면 270 상향으로 272점, 그리고 밑으로 263점 정도까지를 살펴봐서 이 안에 들어있는 범위, 즉 예를 들면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경희대학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경희대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268점이면은 경희대학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과들이 현재 지원이 가능한 범위고요. 그리고 하향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사학과라든가 관광학부가 현재 지원권에 있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은 지금 가채점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에서 1월 달에 지원하게 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는 활용하지 않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대학에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가 다 끝난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수시는 이제 12월 29일경에서 이제 마감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는 이 점수 기준은 원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반영하는 반영 비율이라든가 가산점이라든가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순수하게 대가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지원할 때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사전에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강점을 보고 있는지를 볼 때는 각 대학의 입시 요강에서 수능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배치표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점수만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치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 UA 배치표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의 그 입시 기관에 나와 있는 배치표는 아마 대부분 이 기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지원까지 범위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021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및 수능 가채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이미 끝났고 지난주에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대학별 고사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점수가 몇 점이다. 그리고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한 수시 대학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채점에서 나와 있는 점수 기준은 내가 대학별 고사를 보러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논술 시험과 면접 시험을 보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내는 근거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수능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수능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은 수능 응시자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2021학년도에 수능 응시자가 49만 3천 명 정도 되어 있고요. 2020학년도 작년이죠. 54만 8천 명 정도가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5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이 감소 인원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 첫 번째가 학생 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작년 입시 결과, 즉 대학에서 발표한 각 입시 결과 점수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즉 학생 수는 줄어들었고 대학교 모집 정원은 사실 정시 모집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좀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의 모집 정원은 약간 늘어났고, 그리고 학생 수는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합격 점수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은 변동은 없겠지만 그 외에 일부 중상위권, 서울 소재에 있는 상위권이라든가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합격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즉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미응시생의 증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약 13% 정도가 미응시를 했는데, 결실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몇천 명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적게는 이제 학생 수가 5만 5천 명이 줄어든 데에다가 1.7%가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약 한 8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 6만 명 이상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정시 모집에서는 점수로 가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데서 가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등급 인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1등급과 2등급, 3등급, 즉 이런 등급 인원은 비율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좀 등급이 좀 좋은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등급 인원수가 적게 발생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등급 인원수가 작년이 만약에 5천 명이 1등급이 뭐 10,000명이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천 명일 수도 있고 9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또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점들 중 하나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수생이 이제 숫자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간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형이 정시 전형이죠.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전형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수능 점수에서 재학생에 비해서 조금은 더 시험을 더 잘 볼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능 응시생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수능 난이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국어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어가 이제 첫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모든 입시 기관이나 그리고 대기업 교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국어가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채점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문이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이제 문제 푸는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국어 점수가 조금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원 점수는 하락하겠지만 표준 점수는 이제 23일 날 성적표가 나오면은 점수는 조금 표준 점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나왔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쉽게 출제돼서 약 한 7에서 8%, 1등급이 7%에서 8% 수준까지 나올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라든가 과학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부침이 심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가 약간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가채점 분석을 통해서 지원 가능 점수를 추정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하락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탐구 영역이라든가 그리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학 나형 같은 경우나든가 혹은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험은 뭐 수학이라든가 뭐 탐구 과목의 점수가 조금 낮았다 그래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 표준 점수가 발표되고 날 경우에는 변동 가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고려를 하고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평균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2021학년도 수능 영역별 평균 점수는 이제 추정 점수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등급에 있는 학생 수와 그리고 저희 분석 추정치를 통해서 평균 점수를 산출했는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작년 수능의 점수에 비해서 약 평균이 5.9점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균 5.9점이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4.7점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약 4.7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난이도를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평균이 낮아졌다 그래서 난이도가 문제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혹은 최고 점수,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최고 점수가 작년보다 높았냐 낮았냐에 따라서 어려웠냐 쉬웠냐를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뒤에 잠깐 나올 등급 간 점수 차, 등급 컷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냐 쉽냐는 난이도를 예상을 해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평균에 따라서 문제가 쉬웠다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평가원에서 평균 점수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이제 난이도 등급 컷의 점수를 가지고 어려웠다 쉬웠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의 이제 평균 과목별 평균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학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생활과 윤리,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문화,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지리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는 뭐 작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균으로 볼 때.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약 1.7점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많이 선택한 과목인데 1.7점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한국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 1.1점 정도가 상승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제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고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거나 조금 쉽게 느꼈을 수 있겠고요.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증강을 보시기에는 대부분이 다 평균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지구과학 1이 약 0.8점, 약 1점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생명과학이 약 3.7점 정도,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화학원이 2.8 정도. 따라서 이제 과학탐구, 즉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쪽에 사탐을 선택한 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피부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과탐이 어렵게 출제되었구나라고 예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 2 과목들, 즉 서울대라든가 그리고 일부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과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하락폭이 큽니다. 따라서 과탐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탐이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수학 가형이 좀 어렵게 출제됐다 그래서 자연계 쪽에 있는 학생들이 크게 실망하거나 악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정 일부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문제가 어려우면은 모두 다 어렵고 문제가 쉬우면은 모두 다 쉽습니다. 문제가 쉬웠을 때에 시험 끝나고 났을 땐 기분이 좋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참담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다 어려웠다에 따라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가채점이기 때문에 12월 23일 날 성적 발표가 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등급 구분 점수입니다. 등급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는 쓸 데도 없습니다. 쓸 데 없는데 지금 등급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논술과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등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측 등급이 이것을 논술 보러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혹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교과 전형에 지원했는데 면접이 없는 전형인데 시험을 갑자기 잘 봐서 이거를 제발 최저 등급에서 납치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학교 고사를 시험 보러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급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이 날 경우에는 논술 고사나
혹은 대학별 고사 면접에 응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역별로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가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 올해가 약 4점 정도, 5점 정도가 이제 등급 점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등급에서는 6점 정도가 더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등급 점수가 낮았다 그래서 표준 점수로 환산되면은 다시 또 변화돼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아까 뭐 쉽게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게 출제됐다고 했는데 점수를 보게 되면은 뭐 92.89 2등급이 약 5점 차이, 즉 2등급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득점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 1등급이 이제 88점, 작년도가 93점으로 약 6점 정도, 5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등급부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도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가 약 1점 정도, 등급컷이 1점 정도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등급부터가 차이가 크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 2등급이 43점이었는데 올해 2등급이 예측한 점수가 39점입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약 4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논술 전형이라든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은 과탐 때문에 약간은 고민을 하는 학생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수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은 이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수시 모집과 그리고 정시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시기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다 싶다, 내가 왜 이때 못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수시 지원한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 전념을 하시고, 그리고 대학별 고사 끝난 후에는 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가능 대학이 어느 정도 정시에 어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1학년도 정시를 지원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각 군별로 어떤 정도 수준이 있는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지금 시간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에 관련된 유불리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지만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닌 세 개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인데요. 이 대학들 비슷한 수준에 있는 최상위권에 있는 세 대학만 하더라도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역별의 유불리에 따라서 점수 차이,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고려대학교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열, 그리고 간호, 가정교육, 컴퓨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35.7%, 수학이 35.7%, 그리고 탐구 영역이 28.6%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이 국어가 33.3%, 수학이 40%, 그리고 탐구가 26.7%입니다. 즉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만 비교하더라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학생이 더 유리할까요? 수학 잘 본 학생이 유리하면서 특히 수학 성적이 아주 만점에 가까운 학생이라면은 고려대보다는 서울대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 대학이 이제 연세대를 보게 되면은 연세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3.3%, 수학이 33.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려대와 서울대가 달라지는 것들이 영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대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가산점으로 반영돼서 영어의 반영 비율이 크지 않지만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16.7%를 등급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영어 성적이 뭐 2등급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대나 서울대에 지원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자연계열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자연계열은 수학과 같은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 자연과 인문계열 두 개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죠? 예, 수학입니다. 즉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대부분이 이제 이 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어가 1등급이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1등급이 아니더라도 고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어, 수학, 탐구 점수가 특히 수학 점수가 우수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어의 반영 비중이 인문계열이 16.7%, 자연계열이 11%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등급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점수만큼 국어, 수학, 탐구 점수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1등급이 아닐 경우에 상당히 불리함을 감수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수학 성적 그리고 자연은 과탐 성적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경희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이제 반영 비중이 다릅니다. 즉 똑같은 인문계열인데도 인문과학 계열에 있는 학과에 지원하느냐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수학 점수의 반영 비중이 달라집니다. 인문과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25%밖에 반영하지 않지만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이 35%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25%, 인문과학은 35%. 즉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똑같이 인문계열 속해 있는 학과들이긴 하지만 수학과 과학 성적이 유불리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희대라든가 건대라든가 이런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그리고 내가 받은 점수랑 비교해봐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경희대의 특징은 한국사를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등급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감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대학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서강대학교를 보게 되면은 인문자연 동일하게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인문자연이 국어가 35.5%, 수학이 45.2%, 그리고 사과탐이 19.3%. 즉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이나 자연이나 사탐, 과탐 성적보다는 수학 성적이 우선이다. 45.2%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들은 인문자연이 모두 다 수가나 그리고 사과탐을 모두 다 반영합니다. 즉 공통 계열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합니다. 즉 자연계열 쪽에서 수학 가형을 보고 과탐을 보고 문과 쪽에는 인문계열 쪽에는 경영이나 경제학과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수학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왜? 수학 가형의 가산점 10%를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탐구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그걸로 대체해서 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쪽에서 인문계열 쪽으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 10%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할 때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바뀌는 대학이 이제 한양대학교죠. 예전 한양대학교가 인문계열은 국수, 영탐 이 네 개역을 25%씩 반영했는데 이제 인문계열, 인문과학계열이죠. 인문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수학 30, 그리고 영어 10%, 탐구가 30%입니다. 좀 특이하죠. 탐구 사탐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30%로 국어와 동일하죠. 그래서 한양대 인문계열 쪽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점수가 30%씩 반영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공통되게 잘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여지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상경계열 쪽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40% 그리고 탐구가 10%가 적게 반영하는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경계열 쪽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 건국대,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대학에 있는 학과에 지원할 경우에는 영어 등급이 1등급. 앞에 화면에 나왔던 대학들은 대다수가 영어는 1등급이어야지 불리하지 않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영어가 1등급인 학생과 2등급인 학생들이 공존합니다. 즉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 성적이 2등급으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영어 반영 비율을 볼까요? 건대가 15%, 동국대가 20%, 인하대 20%, 홍대가 15%를 반영합니다. 상대적으로 영어 반영 비율이 앞에 나와 있는 상위권 대학들보다는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2등급일 경우에 2등급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에서 국어 비중이 높고 수학과 과탐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대학부터는. 즉 여기 지금 건대,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정도 수준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단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2에 있는 학과에 속하는 학과들이 국어가 25%, 수학이 30%입니다. 아마 경상계열 쪽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 인문계열 2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 성적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달라진다. 즉 수학 성적과 과탐 성적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죠. 보시게 되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1은 수학이 35%지만 자연계열 2는 수학 가형의 반영 비중이 30%입니다. 즉 자연계열 1보다는 5%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구가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성적이 25%로 다른 경쟁 대학에 비해서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즉 요 수준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내 점수가 원점수가 260 그 점수에 나와 있는 학생이라면은 각 대학에서 내가 유리하게 내가 잘 본 영역에 대해서 유리하게 반영해주는 대학들을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지금 미리 사전에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앞에 대학과 앞에 보여드렸던 이 상위권 대학과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문계에서 제2 외국어 한문 성적을 탐구 사회탐구 과목 한 과목과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 외국어를 응시해서 시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 한 과목 못 본 점수와 그리고 제2외국어 점수 비교해 봤을 때 제2외국어 점수가 월등하게 높다 그러면은 대체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소재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제 광운대학 국민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이 2등급 이내여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즉 서울 소재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가 2등급 정도 수준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이나 자연 모두 다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영어 탐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광운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영어 반영 비율이 20%로 앞에 화면에 나왔던 대학들보다는 영어 반영 비중이 높다. 즉 상대적으로 3등급에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3등급으로 영어가 3등급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어나 수학 탐구 성적들이 월등하게 뛰어나야지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수학이 25%, 영어 20, 탐구 25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국어 비중은 낮고 수학 비중과 그리고 국어와 과탐 비율이 비슷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반영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지나갔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영 비율입니다. 영역 수능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우수하게 본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그리고 그 과목을 많이 반영한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를 미리 사전에 골라놓는 작업을 해두면은 나중에 뭐 물론 수시에 되면 다 좋겠지만 수시가 안 돼서 정시에 지원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지원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각 군별 모집 정원입니다. 각 군별 모집 정원은 이제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개의 군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내 점수로 지원할 경우에 나랑 경쟁하는 대학,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가군에 맞냐, 나군에 맞냐, 다군의 모집 정원이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있는 대학들 각 군별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 가군이 약 10,000명 정도 그리고 나군은 11,000명 정도
그래서 가군보다 나군이 약간 더 많은 편이고요. 다군은 9,000명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군이나 나군이나 약 13,000명 정도 수준까지 보이고 있고요. 다군은 약 9,000명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이 상대적으로 학생들 많이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울 지역이죠.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 서울 수도권,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은 가군이 약 4,000명 정도, 그리고 나군이 4,100명 정도. 즉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의 모집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군은 약 3,700명, 3,670명 정도, 그리고 나군은 약 3,500명 정도.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울 지역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대학들 순서대로 이제 모집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3개 대학입니다. 뭐 서울대, 그다음에 고대, 연세대, 그다음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 세 개 대학을 보게 되면은 가군이 이제 인문 281, 자연이 413명이죠. 이제 가군은 이제 서울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군은 인문이 918, 자연이 837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나군에서 고대와 연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상당수가 가군에 서울대학교에 복수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 표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상위 3개 대학과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학과들이 있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군이 772명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군이 550명, 다군이 28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소신 지원을 하는 대학, 즉 여기서 소신 지원이라는 것은 내 점수에 딱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군, 즉 내 점수를 모든 것을 100% 활용하고 최대치로 지원할 수 있는 군이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어디일까요? 예, 모집 정원이 많은 가군이 772명을 모집을 하니까 의치한을 목표로 해서 한다면은 한의학과까지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나군이나 다군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군에 지원하는 것이 내 점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갈 수가 있겠죠. 왜? 모집 정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 군데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군 같은 경우는 280명밖에 모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군, 나군에 의치안을 쓴 학생들이 다군에 몰리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합격권 점수가 가군, 나군보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소신 지원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모집 정원이 많은 군에다가 소신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점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 군별 모집 정원을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소재 상위 8개 대학입니다. 그 전국 교대까지 포함해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 1,900명, 근데 나군은 2,600명, 약 700명 정도가 나군이 많이 모집을 합니다. 즉 가군보다는 나군에 지원했을 때 가군과 비슷한 정도 수준이 있는 대학이 같은 경우에는 가군보다는 나군이 합격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즉 가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 내 점수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인데 가군에서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정 특성 대학에, 상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가군에 있는 대학의 학과가 더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나군의 인원이 또 많은 이유는 전국 교대가 모두 다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교대 인원 때문에 좀 늘어난 것들이고, 교대를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중상위권 11개 대학, 아까 화면 세 번째 화면에 보여드렸던 대학들이 되겠죠. 가군 같은 경우에는 1,300명, 그리고 나군은 1,460명, 약 100명 정도, 140명 정도가 가군보다는 나군에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나 나군이 별 차이 없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쟁률 낮은 데를 얼마나 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러나
자연계열 학생들은 다릅니다.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 1350명, 나군은 2060명으로 선발합니다. 2000명 정도 선발합니다. 즉 약 650명 정도가 가군보다 나군에 많아요. 그러면은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원할 때 나군에 훨씬 더 소신 지원하게 될 경우 내 점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경쟁률도 가군보다는 나군이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다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군은 이제 853명, 그리고 자연계열은 나군과 다군이 약간 비슷합니다. 약 5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군과 다군에서 좀 차이가 좀 가군과 다군에서 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약 200명 정도 차이가 15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소재 10개 대학들입니다. 즉 이제 서울 소재 대학들 중에서 이제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약간 더 이제 앞에 있는 대학과 달라지겠죠.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 쪽이 나군이 많았는데 여기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나군이 인문계라서 나군이 가군보다 약 150명, 170명 정도가 더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다군의 모집 정원이 많습니다. 약 80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즉 가군보다는 다군의 학생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서울 소재 이제 마지막에 있는 대학들, 서울 소재 대학의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과 다군에서 약간 승부를 보여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군이 점수가 높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있는 학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가군에 있는 다른 경쟁대학, 가군이나 나군에 있는 다른 대학보다 높아지지만 이런 중위권 대학들부터는, 서울 소재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부터는 다군이나 가군이나 나군이나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군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군이라서 점수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으니까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할 정도 수준까지 된다면은 다군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UA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2020학년도 입시 결과라 그래서 이제 점수는 아니고요. 점수는 뭐 가채점 때는 큰 의미는 없고 배치 참고표를 통해서 지원권이 어느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정시 실제점 파이널 설명회 때는 이제 작년도 점수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른 가나다거나 복수지원 모의 지원 결과와 경쟁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은 자료들은 정시 각 군별 복수 지원 현황입니다. 즉 저희가 작년도에 UA에서 모의 지원한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고려대가 나군에 있죠. 고려대 나군에 있는 학생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어느 대학, 가군에서는 어느 대학, 다군에서는 어느 대학에 주로 선호도를 가지고 지원하느냐 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다른 군에 지원할 때 이것을 소신 지원 학생들이 많으냐, 하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냐를 판단 내릴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먼저 고려대학교를 보시게 되면은 고려대학교는 나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봤더니 17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작년까지 4개 학년도에 모두 다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1순위를 지원했고요. 2순위도 보게 되면은 2017학년도만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다 서강대입니다. 그리고 3순위까지 보시게 되면은 2017학년도에 서강대가 있고 나머지 다 경희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즉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학교 지원 학생들이 가장 많죠. 즉 서울대학교 지원 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의미는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고려대학교에 다수 안정권으로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소신 지원 쪽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소신 지원을 하고 서강대나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는 안정 지원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뭐 대학이 없습니다. 통익대, 뭐 중앙대 정도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들이 지원할 대학들은 그래서 거의 뭐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 있죠. 가군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순위로
4개년 동안 보시게 되면은 1, 2위가 동일합니다. 고려대가 1순위, 연대가 2순위입니다. 즉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서울대를 지원했을 경우, 가군에 지원했을 경우 나군에는 고대나 연대 중에서 약간은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더 안정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대학은 고려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학으로는 한양대,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순으로 매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나군에 있죠. 가군에 보게 되면 동일합니다. 아까 고대랑 거의 비슷하죠. 서울대, 서강대, 경희대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고대와 비슷하게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낮은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서강대나 경희대, 성균관대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학은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가군은 서울 캠퍼스고요. 나군은 국제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군에 있는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외대,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대, 2018학년도, 2017학년도에는 건대였습니다. 굉장히 그 갭이 큰데, 재작년부터 지원한 학생들 패턴을 보게 되면 경희대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안정 지원하고 나군에서 고려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예과라든가 치의예과, 한의학과 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1순위 대학으로 봤을 때에는 경희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는 외대에 다소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일군에서 모집하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지원한 학생들이 나군에 지원했을 때 대학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 즉 서강대학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고대나 연대 쪽에 소신 지원하는 경향의 패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가나군에서 선발하고 있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어서 가군 선발보다는 나군 선발이 조금 더 많긴 하죠. 성균관대 가군에 지원한 학생들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대, 연세대 쪽에다가 상향 지원하는 경우, 아까 앞에 나왔던 서강대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3순위는 4년째 동일하게 한양대가 나타나고 있고요. 4순위도 그렇고 5순위도 그렇고 4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성대에 지원 학생들은 뚜렷하게 이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하여대에 지원 학생들, 이하여대는 이제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죠. 이대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소신 안정 지원한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 소신 지원하는 추세를 보기 있고요. 의외로 이제 3순위에 숙명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대를 기피하는 현상을 조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정시 모집에서는 해마다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3순위가 숙명여대입니다. 즉 이화여대 소신 지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우선순위로 숙명여대에 안정 지원하는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부터는 건대 정도 수준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 안정 지원보다는 비슷한 대학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건대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2019학년도, 그리고 2018학년도, 2017학년도를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즉 2020학년도, 19학년도에는 건국대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8학년도와 2017학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희대학교에 좀 낮은 학과 쪽에 같이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이제 시립대학교 쪽으로, 즉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건대 지원 학생들이 상당수 많은 학생들, 즉 약간 상위 학과에 좀 점수가 높은 학과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동국대, 경희대, 시립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지원을 비슷한 수준의 있는 대학에 학과에 지원을 하지만, 일부 학생들 좀 낮은 학과 쪽에 있는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숭실대 수준으로 조금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도 이제 비슷한 대학밖에 없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그래서 비슷한 대학이 홍익대학교라든가, 그리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 쪽으로 지원하는 게 패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이제 가군, 나군에서 선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나군이 학생 모집이 가장 많은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국대학교는 이제 가군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도 이제 건대와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이죠. 점수가 비슷한데 지원하는 대학 보면은 건대하고 반대죠. 건국대 지원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 쪽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3순위는 이제 경희대학 쪽에 지원하고 있고 아까 4순위, 5순위도 건국대학교와 비슷하게 약간 하향 지원한 추세가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학군에서 지원하는 패턴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건대와 비슷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낮은 대학인데 이제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에 거의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가군에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군에서는 세종대가 가장 많습니다. 즉 약간 낮은, 즉 국민대학교는 소신 지원하고 세종대학교 약간 하향 지원,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는 패턴이 이제 국민대학교를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점수가 높은 숙명여대나 경희대 쪽에 지원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아마 상위권 대학들 는 약간 적은 편이고요. 중위권 대학들이 좀 많은 편인데 패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가톨릭대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약 6.5% 수시 인원이 약 41명 정도 6.5%였던 것들이 작년에는 7.4% 정도 약간 상승했고요. 근데 수시 2월 인원을 보게 되면은 40명으로 약간 더 줄어든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많은 학교를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작년도에 2019학년도에 39% 정도 됐고요. 작년도에는 32% 정도가 됐습니다. 왜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수시 2월 인원이 많을까요? 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타 대학으로 서울대라든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학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8.6%에서 올해 5.8% 정도로 2020학년도 약간 좀 다소 낮아졌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2월이 됐는데 2019학년도에 84명, 17.5%로 2월된 인원이 2020학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88명, 약 17.85%가 2월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죠. 상명대라든가 뭐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다음에 가천대, 광운대, 광명대 이런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있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선호도에 의해서 교통편이라든가 선호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많은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이 2019학년도에 31%,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25%인데 2월되는 인원은 인문 계열은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이 자연계열 학생들인데 자연계열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2월에서 정시 넘어가는 인원들은 대다수가 의대로 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학교가 이제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작년도에 28% 정도, 약 259명이 이월된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그 대학교의 경쟁 대학에 비해서 조금 높은 대학들이기 때문에 모집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많은 대학들이 연세대학교를 한번 볼까요? 연세대학교가 2019학년도에 26.4%,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21.3%.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같이 수시에서 정시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히적으로 많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죠. 상위권 서울 소재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조금 더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월 인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아까 시작할 때 수능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학들이 무리하게 다 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올해보다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비교육적인 얘기입니다. 3개년 동안 경쟁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대학들을 이제 뭐 수준별로 한 4개 대학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중에 패턴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건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볼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경쟁률이 건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다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군에 선발하기 때문에 높은데 이제 패턴을 볼까요? 2018학년도 좀 제일 낮았죠. 그러다가 2018학년도에 급격하게 높아졌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또 떨어집니다. 즉 이러한 패턴은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정시 모집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할 때 경쟁률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시게 되는데 경쟁률을 보려면은 전년도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은 최대한 3개년은 보시고 나서 패턴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과들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어디 볼까요? 국제무역학과 볼까요? 국제무역학과도 2018학년도가 낮았다가 2019학년도에 높아졌다가 2020학년도에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제가 조심스럽게 점쳐보면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이 조금 더 2020학년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아마 2018학년도나 19학년도만큼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집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2020학년도보다는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고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해마다 비슷한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해가 3년 전께 낮아졌으면은 2020학년도, 2018학년도가 낮았으면 2020학년도도 낮아지는 패턴들이 가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패턴들이 잘 안 보이는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냐면은 지속적으로 좀 인기가 있는 최근에 급속하게 트렌드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경쟁률에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교육적이긴 하지만 지원하실 때 비슷한 경쟁률을 봐도 잘 모르겠다 생각될 때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과 비슷한 학과다 그러면은 모집 정원이 많은 대학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를 볼까요? 고려대학교 뭐 상위권 대학이라 달라질까요? 별로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해거리를 보이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열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대학 볼까요? 밑에 있는 대학 봐도 뭐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는 계열 모집이죠. 근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교육, 인문과학, 경영, 이상 이런 쪽들이 지속적으로 패턴이 좀 낮아지고 있죠. 이건 아무래도 제가 살펴봤을 때에는 성균관대학교가 모집 단위가 다른 학과의 학과 모집보다는 계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인해서 경쟁률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도 작년보다는 약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이제 비슷하게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모집 정원이 적은 데들은 오르락내리락하고요.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것들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학과 같은 경우,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 계통의 학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기가 많이 있죠. 공대 계열에서 뭐 컴퓨터공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강세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 계통에서는 바이오 쪽에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조심성 있게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수제대학 중에서 조금 중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한 해 높아지면 한 해 낮아지는 현상을 자연계열과 같이 비슷하게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경쟁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해 전년도만 보고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경쟁률을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군과 나군의 다군, 각 군에 대한 모집 정원,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수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어떤지, 그리고 각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학과별로 모집 2월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예비번호 합격자 번호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원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서울 소재 있는 대학 중에서 조금 이제 낮은 대학들이 되겠죠.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해마다 바뀌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상위권 대학이나 좀 낮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지원자, 학생 수가 모집 정원이 수시 모집보다 적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씩 해거리를 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지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1학년도 이제 수능에 대한 것들 간단히 말씀드렸고,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이제 지원 전략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12월 23일 날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저희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 12월 29일 날 실제점 파이널 입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시간에는 입시 결과에서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쪼록 이제 남은 수시 모집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데, 정시 모집까지 가는 것보다는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죠. 뭐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새해도 행복하게 맞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수시 모집에 지원한 대학들의 대학별 고사가 남아 있다면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지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1부에서 2021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과 분석에 대한 분석 및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학년도 수능 이후에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